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한 지 만 하루가 넘게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19명 실종자에 대한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헝가리 수사당국이요, 우리 관광객 33명이 탄 유람선을 뒤에서 충돌한 이른바 이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을 체포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목격자들은 그 대형 유람선이 우리 관광객들이 탄 소형 유람선을 치고도 제대로 구조 활동을 안 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헝가리 수사당국이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을 체포해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침에 이 충돌 장면을 더욱더 선명하게 담은 또 다른 각도의 새로운 CCTV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과연 바이킹 시긴호가 추돌 후에 제대로 된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게 맞는 것인지 영상을 통해서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도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악몽이 된 야경 투어 다뉴브강 참사 7명 구조, 7명 사망, 19명 실종. 아직도 이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침몰한 유람선에는 구명조끼가 있었지만 착용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차원을 총동원해서 구조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개된 영상 속에서 뭔가 좀 흐릿한 영상이었죠. 뒤에 있는 바이킹 시긴호가 유람선에 부딪히는 모습, 그 이후에 침몰을 한 건데 잠시 후에 새로운 각도에서 더욱더 선명한 영상으로 당시의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오늘 조선일보 1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노이의 북미 회담의 대실패에 책임을 물어서 김정은이 숙청에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은 노역형에 처해졌고 대미 특별대표 역할로 실무회담을 사실상 책임을 지었던 특별대표 김영철은 총살을 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요, 북한이 하노이 결렬에 대미 협상 실무팀 전원을 집단 숙청했다. 그 가운데 김혁철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총살을 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실리고 있습니다. 마침 노동신문에서 심상치 않은 뉴스를 보도했는데 이렇게 노동신문이 얘기했어요. 반혁명 군자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겠다. 이 정도의 강경한 노동신문의 워딩은 장성택 처형 후에는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김정은이 자신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상대로도 뭔가 조치를 내렸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위장 이혼한 배우자 집에 인형과 옷장을 들춰보니 사진 한번 보시죠. 이렇게 현금 뭉치가 나왔고요. 또 아이들의 인형 속에서도 역시 현금 뭉치와 황금 열쇠가 나왔습니다. 이거 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액 체납자 325명에게 국세청이 1,53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돈도 많으면서 왜 세금 안 내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해요 진짜. 아유, 국세청 조사관 142명이 잠복했고 미행한 결과 세금 안 내려고 와이프랑 위장 이용까지 하고 말입니다. 그 딸 인형 속에 황금 열쇠 숨겨두고 말입니다. 그리고 유령 회사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도 천태만상 다행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하프에서 정말로 더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두 차례나 보도해드렸던 이른바 신림동의 남성, 술에 취한 여성을 바짝 뒤쫓아서 방까지 들어가려 했던
그 남성에게 결국 경찰이 강간 미수를 적용했습니다.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했던 경찰은요, 성범죄 시도가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아쉽게도 현행 법에 따르면요, 이 폭행 입증 없이는 강간 의도가 뚜렷해도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경찰은 그래서 주거 침입만 적용을 했었는데 이 들끓는 여론 때문에 경찰이 강간 미수까지 적용한 겁니다. 4월 진주 방화살인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법적으로 텅텅 빈 부분이 많다. 범죄 예방 조치, 처벌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나도 혼자 살았는데 내 원룸에 도어 록을 누르는 소리에 그 공포감에 대한 공감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 세워야 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결국 외교부가 한미 간의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며 해당 외교관을 파면 조치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 수준 중에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퇴직금, 연금 모두 다 반토막. 정말로 치명적인 조치인데요. 고의성은 없지만 중대 과실이다. 외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통화 요록을 보여준 외교부 직원에게도 감봉 3개월 조치에 처해졌습니다. 파문당한 해당 외교부 외교관은요, 나는 억울하다 라고 불복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이 북한의 백두산이요, 이게 심상치 않아요. 사실 몇 해 전부터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이 중국의 학자들을 근거로 백두산이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폭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해드렸는데 이번엔 북한 학자들이 국제사회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3년 사이에 10번이나 백두산에 지진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한영 리서치 컨퍼런스에 참석한 북한의 지진청 과학자들이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 백두산 내부의 지하 민감도가 증가했다. 북한은 수십 년간 연구해온 자료를 공개하고요. 국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있는 사실 그대로 실토한 것도 이례적이고 도움을 요청한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북한, 중국의 과학자들이 연합으로 백두산의 지질 조사를 수년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보다 더 큰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님 나와줬고요. 그리고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두 분입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과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 전략연구소에 이름이 좀 긴데 줄이면 안 되나요?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은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 안타까운 키워드, 수색 난항. 두 번째 키워드는 숙청. 더 길게 표현하자면 피해 숙청.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망신살.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의 단부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하고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벌써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19명 실종자의 수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도 수색은 계속됐는데 과연 어떻게 수색이 이루어졌는지 부다페스트 현장에 나가 있는 동정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람선 허블레안디가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나뉴부강 머르기트 다리 부근. 현장에는 인양 작업을 위한 크레인이 도착했고 헝가리 군인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오가며 인양 준비에 속도를 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0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다리던 추가 실종자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어제 발견된 사망자 중 한 명은 사고 지점 10km 밖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구조 작업은 더욱 시급하지만 여전히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빨라 잠수부 투입 등 작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헝가리 구조대는 현재 강남 쪽 30km 지점까지 추적하며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다뉴브강 배의 선원은 아직도 사고의 끔찍함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I see one catastrophe. But the man in the water go, yes, that. 이번 유람선 침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헝가리 경찰은 허블레아니 호를 추돌한 대형 크루즈선의 선장을 체포하고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시민들은 사고 현장 부근에 꽃과 촛불을 놓으며 실종자 구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마 한마음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허블라니 호를 뒤에서 들이받았던 바이킹 시기노 대형 유람선. 그 대형 유람선의 선장이 헝가리 수사당국에 의해서 체포됐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헝가리 수사당국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돌 당시의 장면, 다른 각도에서 영상이 확보가 됐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지금 우리 관광객들이 탄 허블레아니 호가 앞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바이킹 시긴 대형 유람선의 뱃머리가 보입니다. 부딪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어제 영상보다 선명하게 지금 포착이 됐는데 반대쪽의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어찌 보면 뒤에 있는 선박이 가해 선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앞에 허블레아니 호가 가고 있다는 것을 못 봤겠죠. 그랬는데 지금 충돌하고 그대로 지금 부딪힌 상태에서 밀고 들어가는 아찔한 장면이 고스란히 이 영상에 녹화가 됐습니다. 헝가리 수사당국이 그 뒤에 있는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을 체포한 이유는 바로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 충돌 직후 불과 수분 만에 허블레아니 호가 침몰을 했지만 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수사당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헝가리 수사당국이 체포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배은 박사님, 네.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 추돌 영상을 볼 때마다 만약에 저 뒤에 바이킹 시긴호에 구명보트도 더 많았고 네. 구명 장비도 더 있었을 것이고 하다못해 이 튜브도 좀 많았을 텐데 멈추고 나서 저 선장과 선원들이 재빠르게 구조 작업에 바로 투입이 됐더라면 19명 실종자 수 확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단 한 명도 실종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7명이 구조가 돼서 생존이 됐는데요. 당시에 생존을 했던 것도 주변 사람들끼리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지 저 배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바다의 강물에 빠지게 돼서 허우적대고 있어서 정말 숨이 넘어갈 지경에서 옆에 있던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구명 보트를 전해져 갖고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던 건데 정말 안타까운 장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 장면을 보면서 더 끔찍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강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 구조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저 안에 선실에 들어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급박하게 침몰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 나오기 힘들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에 오후 9시가 넘는 시간에서 비가 꽤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비를 피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명 보트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 같고, 네. 구명 조끼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현장에서 저 유람선을 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구명 조끼를 주는 대신에 오히려 와인을 줬다는 거거든요. 와인을. 그러니까 야경을 즐기면서 관람하게 되는 저런 상황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맞춘 반면에 우리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소홀했기 때문에 예고된 참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지점들이 여러 곳에서 목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영상 속에 보더라도 침몰한 유람선보다 뒤에서 들이받은 이 바이킹 시기노가 훨씬 더 규모가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대형 유람선인지 저희가 이 바이킹 시긴호의 자원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바이킹 시기노. 길이가 135m. 엄청나게 크죠. 100m 달리기 할 때 굉장히 긴데 그거보다 35m가 더 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배예요. 침몰한 우리 관광객이 탄 유람선보다 무려 5배. 그리고 폭은 12m로 약 2배. 그리고 정원은 190명까지 탈 수 있으니까 역시 정원 규모도 3배. 객실 95개, 식당 등의 시설이 있고
이 다뉴브강에 떠다니는 운행하는 유람선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그것도 최신형 선박. 저거랑 부딪혔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황 소리도 났을 거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이킹 시그널에도 저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에게도 어찌 보면 이 충돌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만큼의 파동이 있었을 텐데 올해 처음으로 운행됐다라고 구조를 안 했다. 그에 비해서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의 그림을 저희가 비교해서 그려놨습니다. 직관적으로 이 크기 차이를 알 수 있게끔 저희가 그래픽화를 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더욱더 좀 뭐랄까요. 김영주 의원님 안타깝고 화도 나고 예. 그리고 이 다뉴브 강이요. 우리 한강보다 규모도 훨씬 더 작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강에 비해서 규모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폭도 그렇고요. 수심도 말하자면 다뉴강은 4.5에 비해서 우리는 10 정도 되니까요.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한강이 2배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큰 유람선이 없는데 비하면 물론 교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저기에 떠다니는 배들이 밤에만 60대, 70대니까 네. 상당히 그제처럼 비가 많이 오고 유속이 빠를 때는 굉장히 위험이 있고 사건만 보더라도 아까 앵커께서 이렇게 용어 교정을 해야 되는데요. 충돌이 아니고 추돌입니다. 추돌이다. 충돌은 서로 부딪힐 때고요. 교통사고상에서 뒤에서 부딪힌 건 우리가 흔히 추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부딪혔기 뒤에서 때문에 추돌이다. 부딪힌 거고요. 예. 우리 허블레아니호의 경우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정박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인 상태, 거의 쭉 천천히 가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오는 큰 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부딪힌 것이고. 그러니까 훨씬 그 바이킹 시긴의 속도가 더 빨랐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은 이제 우크라이나 오데사 출신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 배가 컸기 때문에 앞에 상황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비가 오고 야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 현장에서 바로 이제 그 리포트를 보면 우리 유학생들과 교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바로 직접적으로 신고는 들어왔어도 아무도 그걸 구제하지 못했고 또 폭이 좁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바다하고 달라요. 말하자면 빨리 수사 체계만 있었으면 다른 다리 밑에서 하류 쪽에서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말하자면 골든타임은 남아있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현지에서의 언론인들과 헝가리 현지인들 얘기로서는 예견된 인재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김영주 의원님 설명하셨듯이 이렇게 강폭이 좁다 보니 수심이 훨씬 더 민감하게 차이가 납니다. 강폭이 넓으면 비가 와도 이렇게 수심이 올라갔다 갔다 하는데 차이가 네. 덜하지만 강폭이 좁다 보니 이렇게 4일간 비가 온 데서의 수심이 평소에는 얕았는데 깊어지고 또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데다가 일방적으로 깊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부유물들이 일정 지역에는 또 이 교각이 있는 데는 쌓이고 해서 굉장히 숙련도가 높은 선장들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헝가리 당국들은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느냐? 야간에는 지금 현재 한 70여 대가 떴었는데 저렇게 그 사고 난 이 바이킹 시컨호처럼 큰 배들은 뜨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정말 안타깝게 저 사고 난 구간이 가장 관광지들이 몰려있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는 국회의사당이 있고 또 한쪽 편에는 어부의 요새라고 또 역사적인 그런 유물이 있고 그다음에 성 이슈투반 대성당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리도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한해서만은 저 대형 유람선을 허용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행 첫날이었다. 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그 인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구간에 대해서만 허용을 했는데 저 구간에서 더 복잡하다 보니 사고가 일어났고 예. 수심이 평소하고 달랐기 때문에 또 수습을 못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갔으면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이런 사고 수습하는 그 능력이나 이걸 길렀습니다만 벌써 해외 관광객이 3천만을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다른 나라에 막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면회 방지를 해서 향후에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는 또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 예.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분석되는 내용까지 지금 김희정 장관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허은하 소장님 네. 실종된 실종자들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지금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또 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종된 아이 중에 최연소 아이 나이가 6세라고 합니다. 6세. 근데 그 6세 아이를 키웠던 어머니와 그 3대가 지금 실종이 됐는데요. 그 어머니의 나이가 38살, 일하는 어머니입니다. 일하는 엄마가 가장 힘든 게 아이를 키울 때 부담스럽고 또 어떻게 미안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엄마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효도관광을 갔었던 아이고. 3대입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서 그러니까 요즘 사실 결혼도 늦게 하고 한 32살의 아이를 낳아서 정말 어렵게 살다가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던 저 여행에서 저렇게 되고 나니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여행에 대한 또 배에 대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렇게 좋은 일 하다가 저렇게 된 가족이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또 제가 무학여고를 나왔는데 보니까 무학여고의 새 동창이 또 실종이 됐다. 한 명은 지금 구조가 됐다고 하는데요. 60대의 새 동창이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무학여고도 사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성수대교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트라우마가 있는 학교인데 또 여기서 3명의 동창이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63세, 4세, 5세라는 것은 아이들 키워놓고 자 우리도 한번 이제 좀 봐야 되지 않겠니? 우리끼리도 한번 즐겨보자라는 마음으로 떠났던 그 여행에서 이렇게 슬픈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 이제 가족을 둔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예, 6살 김양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김양 아버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고 5시간 전에 그 딸이 엄마가 액체 괴물, 장난감을 사줬다며 들뜬 목소리로 통화를 했다. 불과 5시간 전에. 그러면서 출국날 일이 있어서 공항에 배웅을 못 나갔는데 아내와 다퉜다. 그게 이렇게 마음이 걸릴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만 한국에 있고 6살 딸과 또 딸의 어머니니까 아내와 또 이제 부모님 3대 가족 4명이 현재 모두 실종 상태인데 빨리 구조가 됐다는 소식을 좀 간절히 기다려보겠습니다. 리포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실종자 가족들이 부다페스트로 속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 30여 명도 오늘 중으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일부 가족은 뉴스조차 못 볼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침통한 표정의 사람들이 하나둘 출국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1시 헝가리 유람선 참사 피해자들의 가족 10명이 현지로 떠났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갑작스레 들려온 비보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머지 가족 30여 명도 오늘 오후 비행기로 현지로 떠날 예정이라고 여행사 측은 밝혔습니다. 안전하게 사고 현장으로 오실 것이며 숙박, 교통, 통역 지원 등 재반 준비는 차질 없이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당국 관계자들도 속속 현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8시엔 소방과 해군, 해경으로 구성된 긴급구조대 27명이 출국했습니다. 이어 밤 11시엔 중앙대책본부장을 맡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부다페스트로 향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오후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수색 등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된 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소식인데요. 하노이의 북미 회담, 이른바 이 노딜 사태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 매우 경노하고 있다라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피해 숙청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지금 보도되고 있어서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피해 숙청인지 함께 보시죠. 하노이 노딜 사태 후 폭풍, 집단 숙청. 먼저 대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에게는 노역형이 처해졌다. 그리고 대미 특별대표,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사실상의 실무 안건을 주도했고 총책임을 했었던 김혁철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은이 총살명을 내려서 지금 총살이 됐다라는 소식이 한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미 실무 협상을 역시 책임졌던 김성애와 또 김정은의 지근거리에서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 통역사죠. 정치봉 수용소에 수감이 됐다. 그리고 여동생조차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는 근신 조치가 내려졌다. 어쩐지 김정은이 러시아를 갔을 때 늘 그림자처럼 수행했던 여동생 김여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왔었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여정조차 하노이 노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재 근신 중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과연 김정은이 왜 총살까지 감행하며 피해 숙청을 단행했는지 그리고 이들은 누구인지 오늘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신문의 보도가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앞에서는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로는 딴 꿈을 꾸는 동상이목은 수령에 대한 도덕, 의리를 저버린 반혁명적 힘이다. 그러면서요, 이런 자들은 혁명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노동신문이 갑자기 이런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혁명의 준엄한 심판 그리고 수령에 대한 배신이라는 강력한 노동신문의 이 같은 표현은 장성택이 처형됐을 때 나온 바 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표현이기 때문에 이 피해 숙청서를 상당히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정은이 총살을 시켰다는 대미 특별대표 김혁철이 하노이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모습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미국... 김혁철에 대해서 현재 대북 소식통들은 생사불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채 부실 보고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제 스파이로 몰렸다. 미제 스파이. 3월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처형당했다는 얘기가 있다라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지금 숙청당한 사람들 중에 사실은 가장 센 총살, 미림 비행장에서 총살,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정보당국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정보당국은 이에 대해서 아직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지금 대단히 격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 앞서 김진 앵커가 설명했던 것처럼 본인의 가장 최측근이었고 본인의 피부친 김여정조차도 지금 현재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근신 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이 대미 특별대표로서 사실상 하노이 정상회담을 총괄 진두지휘했던 김혁철에 대해서 당시 노딜이 있을 때부터 많은 국민들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도 걱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3월 달에 미림 비행장에서 총살을 당했다면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있고 난 바로 그 직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소식통에 따라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미제에 포섭돼서 수령을 배신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기 바로 직전에는 스페인 대사관이 습격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 스페인 대사관의 대사로 근무했던 인물이 바로 김혁철이기도 합니다. 이런 총체적인 내용을 보건대 김혁철 대표가 스티븐 비건과 만나서 총체적인 협상을 조율을 했고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서 전 세계 주목을 받으면서 50시간이 넘게 하노이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되면서 무오류의 존재라고 불릴 수 있는 수령의 이미지에는 완전히 심각한 타격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 뒤로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떤 단계로서 전략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에 이뤄지고 있는 저 같은 모습들이 사실 공포 정치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 가지 걱정과 우려가 되는 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모든 게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곧 서울도 방문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하노이 노딜 이후로 단 한 번 우리 정부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 흔한 특사 하나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이 신년사를 통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등에 대한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보건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협상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은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큰 대목이기도 합니다. 총살이라면 김정 장관님 상당히 네. 북한에서 처해질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네. 숙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게 북한은 바로 숙청과 처형의 나라라는 거죠. 그동안 상당히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이려고 해왔지만 이런 최측근들에게 가해진 이런 처형과 숙청 방식을 보면 다시 한번 비정상국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라고 전제를 우리가 깔고 가는 것은 노동신문에서 보여준 반혁명, 반당 이런 단어들을 쓴 게 바로 장성택 처형 이후에 썼던 문건과 그 맥락이 상당히 일치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놀라운 거는 뭐냐면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가깝게 최측근으로 일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숙청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김영철 같은 경우는 우리 연평해전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주도했던 바로 가장 나쁜 짓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일거에 노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또 김혁철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 바로 주 스페인 대사인데요. 금수저 출신입니다. 금수저. 네, 아버지도 주 캄보디아 대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평양 신원동에 장차관급들만 거주를 하고 있고 일반인들 접근이 이렇게 차단이 돼 있는 핵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고 특히 김정은이 유럽하고의 관계에서 왜 마식령 스키장을 개장을 하면서 예. 북한 관광의 해도 만들고 막 그런 걸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스페인 마드리드에 UN 관광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로였던 사람이 바로 김혁철입니다. 어허. 그래서 78년생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외무부에서 국무위로도 발탁을 하는 그런 전격적인 그 신임을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모든 신뢰와 믿음을 받고 있었던 유망주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스페인 대사에서 물러났던 게 뭐였냐면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니까 스페인에서 이렇게 추방을 시켰을 정도로 약간 상징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후임으로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대사 대리를 내세울 정도로 김혁철에 대한 신임이 대단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도 이렇게 총살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김성해 같은 경우도 바로 김여정을 수행해서 우리 평창 올림픽 때 왔었고요. 김영철 방미 때도 같이 했던 바로 핵심 통전부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예. 이런 사람도 현재 정치범 수용소로 간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통역했던 신혜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딜에서 끝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추가로 뭘 하고 싶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 통역관이 제대로 통역을 못하는 바람에 트럼프의 통역관이 그거를 통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갑작스런 제안에 대해서 이제 첫 외교 무대였던 신 통역관이 못하니까 트럼프하고 같이 왔던 이 통역관이 통역을 했는데 그거를 빌미로 해서 역시 정치범 수용소로 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최측근이라도 언제든지 가차없이 숙청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역형에 처해졌다는 김영철도 하노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방금 보신 장면 옆에 바로 김영철 옆에 김성애가 앉아 있었는데 김성애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회담 잘 될 것 같습니까? 회담 잘하셨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김성애 실장님. 그리고 김성애와 함께 이 정치범 수용소에 처해졌다는 이 신혜영 통역사의 통역 장면도 함께 보시죠. 적당하긴 있다고 생각합니다. Well, it's too early to tell. 예단하진 않겠습니다. But I wouldn't say that I'm pessimistic. 그러나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From what I feel right now, I do have a feeling that good results would come out. 지금 보면은 김영주 의원님, 지금 사실은 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통역부터 대미 특별팀을 이끌고 있는 김영철, 김혁철까지 머리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탑부터 바텀까지 싹 다 숙청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면 그동안의 대미와 관련해서 북한 내부에서 두 개의 팀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통전부 라인이고 하나는 외무성 라인 팀입니다. 그래서 통전부 라인은 사실 김영철이가 이끌어왔고요.
외무성 라인을 이영호가 이끌어왔는데 거기에서 극명하게 두 사람의 운명이 달립니다. 김혁철과 김영철은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외무성 라인은 이용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양 외대를 나왔고 또 최선희도 마찬가지. 지금 최선희는 오히려 승진했거든요. 부상에서 제일 부상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 두 사람들은 전통적인 외무성 관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최선희도 실제적으로 미국 파트로 중심에서 일했는데 이분들은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그 신중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미국에서 보면 볼턴과 폼페이오처럼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김정은의 사태는 비둘기파를 처단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말하자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파와 상해파, 공천단파를 두는 이유는 자기 정권이 위기에 있었을 때 그 팀들을 처단함으로써 다른 대안을 심는 거거든요. 지금 김정은이 하는 일은 바로 전통적으로 보면 이 통전부 라인을 숙청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기를 그 사람들한테 전가시켜버리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만들어가는 이 시그널은 결과적으로는 뭐 통정부가 옳다, 외무성 라인이 옳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앞으로의 국제관계 기조를 바꾸겠다.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에 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울 만한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건데 미국과 대화해야 된다. 미국과의 대화를 한다면 결과가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이른바 비둘기파들이 모두 다 숙항이 됐다. 그렇다면 김정은에게 남은 것은 이제 미국과는 도발을 해야 된다라는 매파만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현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여정까지 숙청할 정도로 김정은이 이 하노이에서 빈손으로 왔다라는 어찌 보면 이 굴욕감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히 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김여정은 사실 김정국과 함께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자신 오빠에게 재떨이까지 챙겨줄 정도로 지극정성 그림자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김여정도. 바로 이 장면이었잖아요, 호나 수장님.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불안하구나. 그리고 위기감을 느끼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걸 보면서 두 남매의 그 따뜻함 그리고 끈끈함 존경하고 신뢰하고 아낀다라는 걸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아끼는 동생에게 이러한 처리를 이러한 결과 뭔가 근신을 하게 했다라는 것은 좀 불안한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미지적으로도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권력자에게 주목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이 얼마만큼의 힘이 있고 이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 예측을 할 때 바로 최측근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김여정이라는 김여정은 저 모습에서 사실 저쪽에서 내릴 때도요,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측근은 의중 파악이 좀 잘 안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권력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여정은 사실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 면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어떻게 말하면 튀는 행동도 많았고, 권력자보다는 본인이 가끔씩은 더 많이 튀어서 사실 언론에 많이 노출됐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걸 그대로 이제 두었잖아요. 그게 정말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신뢰감이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역시나 권력자 옆에서 그 최측근이 너무나 튀거나 또한 본인의 의중이 그래서 권력자의 의중이 드러날 수 있을 법한 무언가의 행동들, 저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예측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위험한 행동을 했던 동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처벌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 대북 소식통 이야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김여정에 대해서 숙청했다라는 이유는 앞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번 하노이 회담의 빈손뿐만 아니라 지금 대북 소식통 얘기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그 아까 어떤 재떨이 들고 치중 드는 장면이 전 세계에 노출이 됐잖아요. 그거를 북한 내부에 이런 여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게 노출됐다는 것은 김여정에게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빗발쳤다는 거예요. 저희로서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사실 김정은이 실권자로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죠. 하지만 김정은 전의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내부에는 여러 그런 갈등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워 게임도 있었고요. 지금은 아마 그때보다 더 심하겠죠. 더 심하다. 물론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고 일사불란하게 지위 통제받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그 수면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서로 암투들이 있거든요. 특히 김정은의 어떤 그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그 범위 같은 것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 김정은도 전체를 다 아우르고 가야 본인의 실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반발 또는 약간의 불만이 나온다면 그것을 무마시키고 좀 자제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아마 김여정에 대한 그런 조치도 그런 수단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이상 튀면 안 된다. 튀지 말라. 어찌 보면 자신의 여동생을 그런 비판적인 여론에서 조금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발 뺀 조치일 수도 있다는 현재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18세 이하의 이 청소년 축구팀이 중국에서 열린 청소년 축구대회 판다컵에서 자랑스러운 우승을 했는데요. 이 우승 트로피 세레머니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결국 트로피까지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먼저 이 판다컵 결승골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자,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경기를 압도하면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골 연결도 매우 좋았고 그리고 헤딩으로 이어지는 어시스트와 마지막에 골 결정력까지 여러모로 결승전이라고는 하지만 중국보다 경기력에서 우위에 있는 모습 그리고 수비수 2명을 달고 다니면서 제치고 골키퍼까지 따돌리며 추가골. 자, 그림같이 이어지는 어시스트와 수비수 2명을 유린하고 마지막 골키퍼의 시선을 피해서 골을 넣는 장면까지 한국 18세 미만의 우리 축구 대표팀의 실력이 사실은 이 판다컵에 참여한 어떤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 마지막 세 번째 골까지 보여주면서 입증을 했던 상당히 기분 좋은 결승 우승 장면이었는데 우승 트로피 세레머니 사진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부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을 향한 분노의 반응까지 일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장면은 바로 이 장면. 손수 변호사님, 네. 이게 어떤 장면인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3전 전승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 조금 전 보신 대로 중국을 격파하고 우승했습니다.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트로피가 있죠. 트로피를 받고 기념 촬영을 다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 관리하는 그런 또 이제 그 성인들이 관계자들이 이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선수들끼리 있었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주장 선수가 바로 이 장면 우승 트로피에 발을 올리고 기념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이 장면이 중국 SNS에 올라가면서 결국 큰 비난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촬영은 되지 않았지만 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우승컵에 소변을 보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소변을 보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고요? 네, 그 장면 그런 장면을 이제 그 연출하면서 본인들끼리 사진을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장면은 아직 사진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 후에 중국의 여론이 극히 좋지 않았고요. 결국은 이제 매우 큰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 중국 축구협회에서요. 예.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축구협회에 저 상황에 대한 저 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아 축구협회에서는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직 그러한 공식 조치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에 선수단이 귀국을 해서 예. 짐도 못 풀고 바로 지금 대한축구협회를 갔거든요. 가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명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저런 일이 생긴 게 물론 선수들의 잘못도 있고 하지만 또 외부적인 요인도 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큰 대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폴란드에서 이제 U20 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 또 여자 월드컵도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지금 많이 다른 대회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그 관리 인력의 부족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전말을 작성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그제요, 바로 2019 판다컵에서 우승했는데 우승컵에 발 올리고 다른 선수는 소변을 보는 신용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자존심인 어떻게 보면 판다컵의 우승 트로피, 결승에서 저 우승 트로피를 뺏긴 것도 사실은 굉장히 약오르는 상황인데
부적절한 처신이에요. 우리 대표팀이 잘못했습니다. 우승컵을 밟고 무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많은 축구 팬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지금 엄중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공식 사과를 했지만 중국 내에 비난이 폭주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라라는 비난의 여론들이 중국 내에서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회 조직위 측은요, 앞으로 한국팀은 영영 대회에 초청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입장까지 발표했고, 조직위에서는 대한민국의 우승컵을 박탈하기로 현재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중국 사진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선수는 우승컵에 소변 보는 신용까지 했고 보다 못한 다른 한국 선수가 말렸다. 안타깝게 이 장면을 촬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이거는 뭐 입이 10개라도 우리 아이들이, 선수들이 잘못한 일이에요. 왜 예. 저랬을까? 잘못한 일인데 우선 크게 분노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한국이 말하자면 4개국 초청대회인데 3번 다 한 골도 못 넣고 졌어요. 한 골도 못 넣고. 뉴질랜드에도 2대0, 태국한테 2대0, 우리한테 3대0. 이렇게 울분이 지수가 있고. 그거는 자기들이 못한 건데. 네. 근데 또 하나는 판다라는 이름 속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죠. 돼지요. 중국 사람은 판다 꿈을 꾸면 복권을 사요. 국가의 그렇군요. 상징이고, 말하자면 뭐 외교에도 쓰이는 장개석 총통도 미국에 대해서 판다를 선물할 정도의 굉장히 화해를 할 때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판다를 우승급 속에 판다는 없지만 판다를 짓밟고 오줌 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저게 판다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하는 선수들한테 축구만 가르칠 게 아니라 판다가 중국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특히 청소년인 만큼 좀 더 교육적인 차원에서 문화교류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우리 아까 그 골 장면, 새 장면 보셨지만 사실 또 김영주 의원이 개인적으로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소개해드리는데 이 국회의원 현역 시절에 또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축구 선수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일전을 많이 해요.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이루어진 축구 대회에서 A매치죠, 국제대회에서. 항상 주전 멤버로 김영주 의원이 출전을 해서 김영주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진 적이 없다. 김영주가 없으니까 계속 진다. 그때 이긴 건 사실입니다. 그때 이긴 건 사실. 나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 없으니까 계속 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우리 애들이 경기 잘했어요. 우리 선수들이. 그럼요. 예. 3번 다 잘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교양, 국제 매너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에서는요, 무엇보다도 매너가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처신은 정말로 비신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르침 말씀하셔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골프 선수라던가 뭔가 승리를 하게 되면 감사의 표현을 하잖아요. 존경과 굴욕에 대한 자세가 있습니다. 존경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높아지죠. 그래서 그 트로피 같은 것들 높이 올리고 그 트로피에 키스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손을 이렇게 올려서 최고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굴욕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요? 높이를 낮춥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가 했던 행동처럼 발로 밟는다거나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되죠. 사진 한 컷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해놓고 매너 하나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러한 또 굴욕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되돌아왔다. 그래서, 그래서 스포츠는 매너의 매너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스포츠 선수들 어렸을 때부터 매너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선수팀의 주장인 박규현 선수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중국 축구에 대한 팬들께 심리를 끼쳐드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박규현의 사과에도 이 중국 국민들은 분노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의 반응도 취재해봤는데요. 기본 인성도 안 된 막되먹은 선수다. 축구 잘하기 전에 예의부터 배워라. 한국 선수가 밟은 것은 우승컵이 아닌 중국의 자존심. 이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신화스포츠라는 매체는요. 한국 스포츠 더러운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번 일로 수치스러운 악명이 늘었다. 이 신화스포츠라는 매체는 좀 의도가 있어 보여요. 지금 뭐 다른 한국 스포츠로 지금 비화하려는 조짐까지 의도적인 것까지 보이고 있고, 한국주보는 한국인의 꼴불견을 기억하자. 이제 한국인 전체로 비하하려는 이런 것도 중국 내부에서 좀 자제를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 청년단은요, 기술보다 먼저 예절을 배워라. 이 말은 좀 뼈아파요. 저 신화스포츠 얘기 저기 안 나온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사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약간 분노의 감정들을 실어내기도 했는데,
일본의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16강에 벨기에에 패했을 때 일본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들이 있다. 사실 대한민국이 축구에서 일본이랑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건 아마 중국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적인 얘기들까지 쏟아내고 있는 건데 그런 빌미를 주게 된 우리 선수들이 정말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스포츠는 단순하게 스포츠 경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는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우리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사실 올렸던 그런 여러 가지 성적 때문에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외교적, 경제적인 이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데요. 예. 이 미성년자 선수 1명, 2명이 저질렀던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앞으로 다음 달에 있게 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특히나 미중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이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서 축구 경기 하나에서 이렇게 좀 빌미를 주게 된 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축구협회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만반의 준비를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축구 선수들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돌직구쇼의 공식 수사반장 백희종 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은요. 바로 이겁니다.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고 안타까워했던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 교통사고 가해자들에게 수사당국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그 교통사고 현장을 고스란히 담은 CCTV 영상부터 확보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 차량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슬금슬금 느린 속도로 차가 주행할 거면 주행할 거고 정차할 거면 정차할 것이 서 있고 맞은편에서는 피해 보행자가 걸어오고 있는데요. 피해 보행자가 일정 정도 걸어오는 순간 갑자기 정차했던 차가 속도를 내면서 이 피해자에게 돌진을 하고 다음 장면은 저희가 차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차가 섰다는 거예요. 한번 멈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전말에서 드러나겠습니다. 멈췄다가 피해자를 시야에 확보한 이후에 전속력으로 달려서 피해자를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를 경찰이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해 보이는 교통사고 뒤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사건의 전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지난달 5일 오전 9시 30분쯤 경남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 건너편에서 63세 여성인 D씨가 조금 보셨듯이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집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A씨 등 일당 3명에게 가해자 측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적용해서 구속을 합니다. 교통사고에 웬 살인 미수? 알고 보니 이 교통사고는 위장된 교통사고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여성 D씨는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C씨 여성 소개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2018년을 전후해서 땅을 사게 돼요. 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땅을 삽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3억 원짜리 땅이었는데 시가보다 2배 비싸게 7억 원에 이 땅을 산 거예요. 속아서 산 거죠. 그리고 땅 실소유자가 알고 봤더니 나에게 부동산 업자를 소개해줬던 내가 알고 지냈던, 동생으로 알고 지냈던 그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소당한 A씨는요. 나쁜 마음을 먹게 돼요. 범행을 결심 후 지인 B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고 낸 운전자 B씨와 그리고 여성 A씨, 부동산 중개업자 C씨가 함께 범행을 공모한 뒤에 범행 대가로 운전자에게는 수천만 원까지 건네기도 합니다.
구속당한 A와 B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운전자 C씨는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C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죠. 아니군요. 이 중개업자를 소개해준 여성입니다. 여성. 피해자의 지인. 정정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개한 사람이 C씨고요. 운전자 B씨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A씨입니다. 복잡하게 써놨네요. 백규종 반장님. 네. 단순한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좀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숨어 있어요. 네, 미남스타 김진앵크가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경남 양산경찰서의 교통범죄 수사팀에서 서인구 팀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 그러면 상대방 시야에 보이는 물체를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을 하죠?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정거를 하거나 피하거나. 교통범죄 수사팀에서 이 사고를 인지를 하고 보니까 현장에 스키드 마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돌 후에도 무려 17m를 직진을 한 상태에서 멈춥니다. 급브레이크를 안 밟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뭘까? 이 퀘스천 마크가 다는데 이 교통범죄, 양산 교통범죄 수사팀에서 굉장히 이 촉이 빠른 수사를 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다. 이 이면에는 분명히 가장된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사 격언으로 현장은 증거의 보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대입을 해서 수사를 했고요. 지금 앞에서 보여주신 저 장면도 CCTV를 철저하게 수사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은 이게 수사를 해보니까 이 피해자 병원에 입원한 분이죠. 이 63세 된 이 여성분은 지금 세미코마도 아니고 코마 상태, 완전히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예.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 이분의 소지품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발견이 됩니다. 보니까 바로 부동산 관련한 매입 증서들 또 이런 여러 가지의 갈등들의 메모를 또 발견하게 되죠. 예. 이런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수사가 들어가는데 통신 수사, CCTV 수사, 그 다음에 탐문 수사가 일치가 된 게 뭐냐. 이거는 현장 시가가 3억밖에 안 되는 땅을 부동산 중개업자의 명의가 아닌 실소유 땅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죠. 무려 2배가 넘은 땅으로 매매가 된 거예요. 그럼 피해자는 소위 일부 기획부동산 업자들 이런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사기당했다는 그렇죠. 느낌이 왔죠. 사기라는 걸 느끼게 된 이분이 결국 양산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자기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미 구속된 두 분이 먼저 구속됐죠. 이 사람이 자기 지인을 통해서 야, 몇 천만 원 줄 테니까 거사를 해. 라고 해서 이 어떤 청부 살인 의도로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한 달 넘게 지금 의식불명 상태, 코마 상태란 말이죠. 예. 지금 2명이 넘겨졌어요. 살인미수에. 그런데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부동산 중개업자는 네. 구속이 됐는데 한 명. 네. 이 여성. 땅의 실소유주. 네.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를 소개해주고 내 땅을 2배 넘게 판. 그 여성은 왜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그 여성은 그 당시 이제 지인입니다. 피해자와 지인인데 나는 이 범행 사실, 모의한 사실도 없고 또 현장이 없었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경찰이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3명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매매를 통해서 이 2배 넘게 땅 산 이 여성, 63세 된 이 피해자는 이 피해자가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섭다고 느끼는 게 돈 몇 억 때문에 자기하고 가까운 지인을 살해할 생각을 했다고 하는 측면이 정말 이게 소름이 끼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사람에 대한 혐의도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C씨, 피해자의 C씨도 27일 날 사전영장을 청구를 해서 살인 공모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29일 날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잘했어요. 네네. 3명 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검찰에 넘어가고 재판에 간 상황인데 아니 손수호 변호사님, 이 사건 보시면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미 뭐 사기 혐의로 그 고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살인미수 혐의까지 더해지니까 뭐 재판을 이후에 처벌이 내려진다면 엄청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데요. 네,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제 가장 무거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겠죠. 네. 경합범이니까, 실질적 경합범이니까. 그리고 또한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 범죄가 살인미수와 사기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살인미수의 동기가 사기 범행의 어떤 그
들통났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또 살인 미수까지 연결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진지한 반성과 또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의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장에 없었다고 좀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나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업자를 소개해준 60대 여성이 나는 현장에 없었는데 무슨 살인입니까? 무슨 살인 미수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는다. 네, 현장에 없었다 하더라도 현재로는 살인 미수죠. 살인 미수 행위의 준비를 함에 있어서 공모를 했다면, 네,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나눠서 역할 분담했다면 현장에 없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죄 판결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취재 수첩입니다. 오피스텔에서 이제 절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금 500만 원 넘게가 무려 없어졌는데 이 범인이 누구인지 범인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땀 한 방울로 범인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 소개해드리기 전에 영화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영화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2죠? 제가 미션 임파서블은 전 시즌을 다 봤는데 워낙 좋아해서 3번씩 봤습니다. 2에서 상당히 젊었어요, 탐 크루즈가. 지금 바닥에 있는 무게감지 센서, 이 내용도 제가 다 기억해요. 무게감지 센서, 그리고 소리 센서 울리면 비상벨이 울리게 돼 있는데, 지금 톰 크루즈가 위에서 밧줄 메고 내려와서 프로피 디스켓을 지금 꺼내가야 되는데 저 땀 한 방울이 안경을 타고 내려왔는데 바닥에 안 닿게 손바닥으로 잡으면서 톰 크루즈가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 영화 더 보고 싶은데 이 사건의 전말이 바로 영화와 닮아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했던 38살 남성이요, 아래층 사무실에 출입하는 직원의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싹 훔쳐본 거예요. 저 직원이 몇 번을 누른다. 근데 이 남성이 시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비밀번호 5837 샵, 이거를 뒤에서 보고 기억했던 거예요. 5837 샵, 5837 샵. 그래서 비밀번호를 익혀서 빈 사무실에 침입을 합니다. 이 사무실에서 503만 원을 훔칩니다. 결국 이 남성은요, 완벽 범죄를 꾸몄지만 땀 한 방울 때문에 덜미가 잡혔어요. 경찰이 현장 감식을 통해서 A씨가 캐비넷을 열다가 흘린 그 땀 한 방울을 기가 막히게 이게 또 채취를 해서 DNA를 확보해서 대조해서 윗집 사는 남성을 특정해서 실시간 위치 추적 끝에 검거를 했다. 이미 미션 임파서블은 여기서 있었군요. 김진 앵커가 이게 돌직구쇼에 브리핑할 때 보면 아주 리얼하고 현장감 있게 이렇게 토크를 하니까 저도 패널이면서도 저도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죠.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운대 경찰서 이창훈 강력팀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범인들은 정말 한 방울의 땀도 조심해야 될 지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 수사예요. DNA 관련한 이제 그 시료법이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4월 13일이면 언제냐면 토요일입니다. 4월 13일이면 그렇게 더운 날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이 날짜를 이제 주말에 왜 잡았냐면 이 아래층 10층에 사는 범인인데 9층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가면서 출근할 때 아침 그 시간에 비밀번호가 뭘까라고 하면서 외환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척하면서 눈여겨봅니다. 눈썰미는 있네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리고 또 10층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몇 번을 누르는 손가락 모양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도 다 나름대로 이 역량이 있어야 도둑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주말에 출근 안 하는 걸 알고 들어가서 바로 사장실 책상에서 503만 원 훔쳐냅니다. 그런데 이걸 곧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에 출근을 하고 보니까 뭐 사장님의 비자금인지는 모르겠지만 503만 원이 몽땅 없어졌어요, 현금이. 그건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위험한 이제 전 추측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사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침입 흔적도 없고 내부 직원 소행이야. 내가 범인을 잡아야지. 누군가 우리 내부 직원의 소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침입 흔적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주말에 출근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며칠 있다가 뭘 발견하냐면 특정 공구로 캐비닛하고 그다음에 이 손 근거를 소위 자르는 이런 형태가 발견이 돼서 그때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출석을 해가지고 쭉 현장 서치를 하는데
캐비넷을 만진 흔적을 보고 치밀하게 채집을 하죠. 야, 거기에 어떤 그 땀 한 방울이 똑 떨어져 있는 그 흔적을 누군지 모르겠지만 해당 경찰 수사가 네. 그걸 딱 본 거군요. 그 채집을 해가지고 DNA 시료를 채집을 해서 의뢰를 했는데 그 특정이 됐는데 무조건 특정이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 구속된 사안 같은 경우 요즘 DNA 시료를 채취를 하는데 짧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12층 강간범이 8층에 있는 여성을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소송을 하는데 그 피해자 여성의 신체에서 이 DNA 시료를 채집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타액을. 이게 결국 범인을 체포를 한 사건인데 지금은 정말 진화된 이런 과학 수사 또 치밀한 수사가 빛을 발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손소 변호사님, 이 범인이 첫 번째는 성공을 했는데 다음 날에 또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그 도구를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그런 절단용 공구를 써서 금고를 결국 열고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번에 구속이 된 상황에서 단순 절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간에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을 해서 절도를 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들어갈 때 문을 그냥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누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이건 또 특수절도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경찰이 이제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를 명확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땀 한 방울로 범인을 잡은 사건까지 풀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엔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는지 하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봉보르봉봉 봉준호 감독. 첫 번째 하플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고액 체납자들이 숨긴 돈, 그리고 기만소리 구출에 성공된 직후에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바로 저 사진이고, 그리고 문어 한 마리가 나왔는데 이거 어떤 문어인지 특별한 문어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이 어제 베일을 벗고 관객들 앞에 선보였습니다. 예상대로 개봉 첫날 관객 수가 56만,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 미묘한 한국식 단어와 유머를 맛깔나게 표현한 기생충의 영어 자막 번역사 역시 내가 번역했지만 너무 재밌어서 7번이나 봤다라고 밝혀서 기대를 더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화제 속에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에 따라붙는 뜬금없는 해시태그 관련 검색어가 있으니 바로 해시태그 충무김밥. 칸 수상 후 귀국 직후에 봉 감독이 가장 먼저 밝혔던 소감 덕분인데요. 뭔 말을 했었는지 당시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한국에 오면요, 집에 가고 싶지. 집에 가고 싶고, 쭌이라고 제 키우는 강아지 보고 싶고, 충무김밥 먹고 싶고. 아니, 저 짧게 충무김밥 언급했다고 요즘 충무김밥이 인기.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인 분이 있습니다. 충무김밥 하면 어디예요, 허 수장님? 통영이죠. 네. 통영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셨군요. 여기에 통영시장님이 바로 반색하고 나선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환한 얼굴로 충무김밥을 들고 봉준호 감독님 충무김밥 드시러 통영으로 오세요. 강석주 시장이 때는 요때다. 충무김밥 홍보대사에 나선 겁니다. 조선업 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통영에 이 같은 봉 감독의 발언이 통영시로서는 사실 너무나도 반갑고 고마운 발언이었던 거죠. 이에 친절한 봉 감독 역시 몸둘 바를 몰라 하며 통영시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 충무김밥에 얽힌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김배현 박사님, 그 기생충 소식이 아니라 사실은 충무김밥이 하플 주인공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통영시장이 저렇게 올렸는데 실제 통영까지 가기에는 봉준호 감독이 워낙이나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라도 감사한 마음 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이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어제부터 기생충이 푹 빠져 있는데 칸에서 돌아오는 길에 황금종려상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봉준호 감독이 했던 일은 다음 시나리오를 작성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벌써부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작업들을 본인은 앞으로 20년을 현역으로 더 지낼 거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만약 봉준호 감독이 기획하고 있는 영화에 통영의 한 자락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인 또 관광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조금이라도 출연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 영화가 사실은 대한민국만의 영화는 아닌 거잖아요.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아마 지금 수출에 대한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만큼 영어의 통역, 이 번역에 대한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려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력자들이 있었던 만큼 정말로 즐겁고 재밌게 대한민국 전 세계가 같이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영어 통역사, 번역사를 좀 허 수장님이 취재했잖아요. 네, 달씨 파켓이라고 제가 네. 취재해봤습니다. 47살인데요. 봉펜입니다. 봉펜. 그래서 제일 처음에 플란다스의 개라는 그것을 번역을 시작으로 우리 마지막에 했던 옥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봉준호 감독의 번역을 했던 분이신데요. 그 봉준호 감독이 늘 이분에게 요청한 것은 있다고 합니다. 짧고 한 번에 느낌이 오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문화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뽀로로가 우리 아이들의 대통령인데 외국인들에게는 그 뽀로로를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뭐 조용필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짜장면, 떡볶이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문화적인 것을 모두 잘 해결해줬던 사람이 바로 달씨 파켓이라는 번역가, 문화평론가인데요. 이분이 했던 것 중에 이번 그 기생충 대사로 서울대 무조위조라는 게 있었는데 그 서울대를 옥스퍼드라고 바꿔가면서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봉준호만의 그 유머와 한국적인 어떤 우리만의 그 쾌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국의 영화광답게 잘 설명해주고 번역해서 지금 해시태그에 이분의 성함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입법하고 이분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켜봤던 잘 나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올라가는 것만큼 가장 힘든 게 유지하기인데 역시 봉준호 감독도 그 위에 올라가자마자 그 유지를 하기 위해 자신의 시나리오를 썼다라는 그 모습에 오랫동안 성공하실 분이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지점입니다. 예, 봉 감독과 연관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두 번째 핫플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액 체납자들의 황당한 천태만상. 국세청이 최근 고액 체납자 325명을 적발해 1,53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도 순순히 집문을 열어주고 적발에 응하는 고액 체납자는 양반. 화를 내면서 아나무인,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인 고액 체납자도 있었는데요. 직접 보시죠. 남의 집을 뒤지는 게 아니라 체납자 집을 뒤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짜증나 진짜. 경찰 불러. 찾았어요. 아니 경찰 부르겠습니다. 찾았다고요. 길을 쓰고 돈을 숨기는 수법도 가지가지. 날로 진화해가는 수법에 전담팀도 학을 뗐다는데 싱크대 서랍 속에 검은 봉지에는 현금 5억 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현금 만장이 발견되는가 하면 장난감 인형 밑에 급히 현금 7,100만 원을 넣어놓기도 하고요. 안방 옷장에 황금 열쇠, 골드바 등이 가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80 넘은 고령의 모친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 이혼 등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들도 다수. 하지만 뛰는 체납자들 위에 나는 국세청 직원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 번째 핫플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자유조선이 이번엔 김한솔의 구출 당시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자유조선 대원 크리스토퍼 안과 김한솔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외신에 공개돼 진위 논란이 불거졌던 사진으로 자유조선이 직접 진짜임을 확인해준 것. 자유조선은 이 사진과 함께 우리는 크리스토퍼 안이 석방되고 에이드리언 홍에 대한 추격이 끝나길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한국 언론 최초 자유조선과 인터뷰했던 채널A가 김한솔의 탈출 직후 원본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Hi, my name's Kim Han-sol. We're very grateful to Adrian for his help, Adrian and his team for his help, and 에이드리언 홍과 크리스토퍼 안을 억압된 사람들을 돕고 구조하기 위해 큰 위협을 무릅쓴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유조선. 이들이 김한솔과 크리스토퍼 안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한 이유를 두고 크리스토퍼 안의 활약상을 알려 미 사법당국에 그를 풀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김 장관님. 네. 그동안은 사실 얼굴도 가리고 정체도 가리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오히려 그 신변을 보호하는 쪽으로 작전을 했다면 지금은 국제적으로 사실 우호적인 관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제 미 당국으로부터 한 명은 이제 LA에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한 명은 또 수배 전단까지 만들어져서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미 배우설이 자꾸 나오다 보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내외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얼굴도 밝히고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김한솔이라든지 김정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북한 체제를 전복하면서 새로운 또 지도자를 내세우려고 하는 권력 투쟁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하는 단체는 아니다. 예.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북한에서 억압받고 있는 2,500만 동포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자에게 가야 되고 새로운 권력 투쟁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밝힌 게 뭐냐면은 미 배우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 공식적으로 자유조선에서 우리는 외국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같이 밝히는 것도 자발적인 모금이라든지 다른 거를 통해서 하고 있지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곳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달라. 그래서 이 스페인 대사관을 침범한 걸로 지금 해서 쫓기고 있는 이제 이름이 뭐였죠? 크리스토퍼 안은 이미 갇혔고, 그 다음에 에드리안 홍 같은 경우에 대한 수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는, 그리고 그런 여론을 만들려고 하고자 저렇게 직접 얼굴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김영주 의원님이 또 이쪽 전공이잖아요. 그 미국 당국에 의해서 이미 크리스토퍼 안은 체포가 됐고, 에이디언 홍이 쫓기는 이 마당에 자유조선이 김한솔을 구출한 직후에 크리스토퍼 안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사실은 저희 채널 A와 함께 인터뷰를 하고 김한솔의 원본 동영상을 공개했던 일련의 행동들의 목적이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김 장관님 말씀했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겠죠. 어쨌든 구속돼 있는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조속한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국이 배후가 있다, 어떤 큰 권력이 뒤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을 차단하는 부분, 특히 미국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김한솔 스스로가 안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다음에 그 김정은을 이어받을, 김정은을 대체제로서의 김한솔의 포지셔닝이 스스로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고, 지금 미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스페인 정부가 말하자면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협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주 드라이하게 그런 협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유조선과 김한솔이 현재 함께 움직이고 있고, 어찌 보면 어떤 공감과 교감을 같이 교류하고 있는데, 북한의 어떤 임시정부를 자초하고 있는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건 김한솔을 포함해서 나는 그 독재의 어떤 혈통을 잃을 생각이 없다, 그 체제를 잃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그 자체가 비현실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래, 그게 맞는 얘기죠.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는 자유라는 얘기는 세습을 끊어야 되는 건데, 본인이 다음 세습자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굳이 다른 돈이 필요 없다. 비트코인 전문가께서 분석까지 해주셨어요. 아니, 비트코인으로 많이 모금을 한 게 사실이니까. 맞아요. 가상비자도 비트코인으로 팔고. 네 번째 하프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부산 해안에서 맹독성 문어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열대성 맹독 문어인 파란 선문어로 몸길이 10cm 정도로 작지만 사람이 손을 대면 위협으로 간주해 파란 빛을 강하게 내는 것이 특징. 침샘의 보고독으로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을 함유하고 있어 물릴 경우 붓거나 심하면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그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치사율이 얼마인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 다만 80년대 필리핀에서 파란 선문어로 요리를 해먹다 숨졌다는 사례만 보고돼 있습니다. 당장 내일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도 있는 만큼 부산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장관께 한 번 더 여쭤보지 않았어요? 네. 무서워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 사실 이게 밝혀진 것도 바로 기장에 살고 있는 장안중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예. 저 곤충 채집하는 채로 저렇게 발견을 해서 정말 이 중학생 대단해요. 평소 보던 문어가 아니다라고 해서 수산과학원에 바로 신고가 된 거예요. 아유, 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도 이렇게 민감하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제주도에서는 좀 출몰을 했었고 거제나 울산에 가끔 나타났는데 이제 기후 때문에 이제 해수욕 좋다는 얘기 듣고 저 문어가 부산까지 자기도 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해파리 때문에 부산 해수욕장들이 굉장히 초비상이 있다 보니 초비상이다. 예, 70mm짜리 그물코를 이 해수욕이 많이 하는 데는 이미 다 처진 철저하게?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파리만 막는 게 아니라 저런 문어까지도 같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산과학원에서는 이제 한편으로 이게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 개체수는 몇 마리인지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해서 안심스러운 발표를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해파리 막기 위해서 그물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일부터 현재 개장이다.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개장한다. 예. 예, 부산 갑시다. 예. 부스찬 언니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예, 앞서 이제 18세 미만의 우리 축구 선수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좀 아끼는 마음에서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우리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인 만큼 그 표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이라는 표현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인도에서 새끼 코끼리가 어미의 죽음에 통곡하는 가슴 아픈 순간이 목격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직 어미 코끼리가 숨을 거두진 않았는데 구덩이에 빠져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고 이마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이렇게 아기가 엄마의 상태를 보더니 이렇게 울부짖는 장면이 인도 사육자들에 의해서 포착이 된 겁니다. 어미 코끼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이 새끼 코끼리가 코를 뻗어서 어미의 뺨을 어루만지는 장면도 포착이 됐고 이윽고 어미의 죽음을 눈치챈 이 새끼 코끼리가 괴로움에 울부짖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이 모녀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성심껏 어미 코끼리의 장례를 치러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들이라고 가벼이 여길 때가 많은데 어찌 보면 사람보다 더 낫다. 사람보다 훨씬 더 배울 게 많다는 소식을 해봅니다. 저 인도의 아기 코끼리 걱정되는데 마을 주민분들이 엄마를 잃은 아기 코끼리 지극정성으로 돌봐준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좀 취재해봤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